이 경매 초보자들이 2차 실수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이유가 임차인에 대한 권리관계 잘못 분석해서 2차에 들어갔다가 2차 보증금 손해보는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는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물건, 초보자가 입찰하기 좋은 물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도시계획 중에서 이 수도권 정비 계획에 대한 내용은 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다.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는 양극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수도권 위주에다 부동산 투자하는 게 좋으실 수도 있다. 자, 그런 수도권 위주에다가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걸 반드시 알고 투자하셔야 되는데,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우리나라 수도권을 갖다가 3가지 권역으로 나눠서 정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서울을 중심으로 일부 경기도 지역과 인천 지역까지를 과밀억제권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북부 지역, 수도권 남부 지역을 갖다가 성장관리권역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수도권 동쪽에 있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보전권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일부 지역, 인천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권역은 바로 뭐냐? 이 지역은 인구 밀도가 지금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인구가 계속해서 유입되는 지역을 갖다가 과밀억제권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미 인구가 포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밀억제권역은 인구가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계획들이 진행될 수가 없는 권역이 과밀억제권역이다. 그런 걸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개발 계획을 하게 되면 인구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개발들이 있죠. 그런 개발들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 과밀억제권역에는 신도시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신도시 지으면 인구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두 번째, 대규모대의 산업단지 과밀억제권역에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많아지면 인구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세 번째, 대학교가 신규로 유치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학교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많이 오겠죠. 즉 이런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밀도가 높고 수요가 마르지 않는 지역이다. 다만 대규모대 개발 사업은 진행하지 못하는 데가 과밀억제권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수도권에다가 부동산 투자하실 때 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투자하기가 좋은 지역일까요? 안 좋은 지역일까요? 사실 과밀억제권역은 투자하실 때 투자 1순위가 과밀억제권역이다. 이거 바로 뭐냐면 수요가 마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무엇보다 이 서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들어가는 지역은 부동산 투자하기가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동산 투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은 경기도 일대에 과밀억제권역으로 들어가는 아파트를 쓸어 담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한다라는 거거든요. 보면은 경기도 일대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던 지역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죠. 수원, 성남,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과밀억제권역은 마르지 않는 수요를 갖고 있는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성장관리권역은 바로 뭐냐?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자꾸 인구를 밖으로 밀어내잖아요. 여기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계속 이제 밖으로 밀어낸단 말이야. 이 밖으로 밀어내는 인구를 받아주기 위한 도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설정된 권역을 성장관리권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성장관리권역은 끊임없이 개발을 합니다. 개발해서 그 인구를 갖다 받아주기 위한 신도시, 산업단지 이런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는 데가 성장관리권역이다. 그러면 이 성장관리권역은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하기가 좋은 지역이다, 안 좋은 지역이다? 투자하기가 좋은 지역들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보통 신도시가 개발되면은 성장관리권역이 신도시들이 많이 지어져요. 대표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가장 수도권 남부에 가보면 평택에 신도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도시 있죠. 무슨 신도시? 고덕국제신도시. 사실 고덕국제신도시는 원래 계획했던 거하고는 조금 개발 계획이 맞진 않아요. 왜냐면은 국제신도시잖아요. 국제신도시면은 외국인이 많아야 되는데 가보면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계획했던 거하고는 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화성시로 가보면 무슨 신도시 있습니까? 너무나 유명한 동탄신도시. 그렇죠? 북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김포에 가보니까 무슨 신도시 있습니까? 김포 한강신도시. 파주에 가니까 운정신도시. 이런 신도시에 대한 개발 사업은 이 성장관리권역에서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관리권역은 이 부동산 투자하기가 좋은 지역이다. 특히나 이 땅 투자 관심 있는 분들은 성장관리권역으로 들어가는 지역, 땅 좀 많이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 수도권 동쪽에 있대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연보전권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뭔가 자연을 보전해야 되는 권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뭔가 저런 지역은 부동산에 투자하면 가격이 좀 많이 안 올라갈 수도 있는 지역으로 판단이 될 수도 있겠죠. 자연보전권역으로 들어가는 지역은 우리나라의 젖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한강물이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지역을 자연보전권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권역은
가평, 양평, 광주, 이천, 여주까지를 자연보전권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연보전권역은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대규모대 개발 사업이 일어나지가 않고 개발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용도가 좀 한정적입니다. 이런 자연보전권역으로 들어가는 지역에 가보시면은 전원주택들이 좀 많더라. 전원주택들이 좀 많이 몰려있는 이유가 전원주택 외에 다른 것들의 용도가 허가가 좀 잘 안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토지나 부동산은 용도가 다양해야지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용도가 한정적이라고 하면은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쉽지가 않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같은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자연보전 권역으로 들어가는 지역보다는 가민억제 권역이나 성장관리 권역으로 택하시는 게 더 좋긴 하다. 물론 저 자연보전 권역에 들어가는 지역도 돈 되는 물건들은 있습니다.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역을 정하셨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투자하시는 게 좋은가? 우리가 경매를 많이 투자해 봤다라고 하면은 물건 찾는 게 쉽겠지만 처음에는 물건 고르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럴 땐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들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은가? 자, 그러면 그 경매 초보자가 이차하기 손쉬운 물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은행권에서 경매에 붙인 물건이 투자하기가 좋다.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 은행권에서는 그 물건이 담보 가치가 없다던가 권리관계가 너무 분석하다라고 하면은 대출 자체가 안 나가겠죠? 그런 은행권에서 경매에 붙인 사건이라고 하면은 그 담보 가치도 괜찮고 권리관계도 안전한 물건들이 많다더라. 경매 초보자들은 개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보다는 금융권에서 신청한 경매 물건들 위주로 보시는 게 낫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물건. 이런 물건은 임차인에 대한 권리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초보자가 입찰하기 좋은 물건이라는 겁니다. 이 경매 초보자들이 입찰 실수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이유가 임차인에 대한 권리관계 잘못 분석해서 입찰 들어갔다가 입찰 보증금 손해보는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물건, 초보자가 입찰하기 좋은 물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입자가 다수여도 배당받는 세입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 제가 예전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임차인들이 배당금 받을 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법원 가서 배당금을 수령할 때 낙찰자한테 서류를 받아가야 된다. 그 두 가지 서류는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가져가야지만 법원에서 배당을 해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 여러 명이라고 하더라도 배당받는 세입자가 많은 사건이라고 하면은 그런 부동산은 명도하기가 수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리면 다가오는 건물들은 세입자가 많잖아요. 세입자가 많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배당받는 세입자들이 많은 그런 사건이다. 여러분들 그 물건 낙찰받으면은 명도를 여러 사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일이 다 각자 만나갖고 그 사람들 갖다 일일이 명도하기 좀 귀찮다 보니까 기지를 발휘해갖고 어느 한 날 딱 날짜를 정해요. 다 같이 모여라. 다 같이 모여갖고 내가 명도에 대한 거 얘기를 하겠다. 그 사람들이 모이게 해갖고 명도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그 세입자 다수일 때 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이는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한 자리에 모이게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그 사람들끼리 뭐를 만들겠습니까? 단체 카톡방 만들겠죠? 거기다 이제 뭐 하겠습니까? 야, 낙찰자 얼마 주기 전까지 우리 절대로 나가지 마자. 약간 그런 모임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세입자 다수여도요, 한 번에 명도하려고 쉽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따로따로 만나셔야 돼요. 그 사람들 모이게 하시면은 명도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거 생각하고 입찰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선순위 세입자가 경매에 붙인 물건. 선순위 세입자가 경매를 붙였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사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은 명도가 쉬운 사건들이 많다라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 근데 또 오히려 요즘에 이런 물건들이 문제가 좀 많죠. 선순위 세입자가 지금 나가기 위해서 경매를 붙였는데 집값이 떨어져 버렸어요.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뭐 낙찰된 돈 갖고는 이 사람 그 보증금 해결이 안 되는 사례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기사를 보셨을 때 어떤 기사들을 보셨을 거냐면은 세입자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떠안는 집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이 전세 계약 같은 거 체결하실 때는 반드시 그 부동산의 시세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 확인해서 계약을 하셔야지 그런 손해가 생기지를 않으시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는 종목별로 여러분들이 어떤 주거용 부동산을 투자하시면 좋겠는가, 그 종목별로 투자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투자할 때는 어떤 걸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가. A번을 한번 봐보면 10년이 경과주택. 이 내용은 좀 오래된 주택 여러분들이 구매하셔갖고 철거해서 신축을 했을 때 수익을 바라볼 수도 있다는 내용이고, 그 지역에 대해 오래된 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고 하면은 재개발을 바라보고 투자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된 주택 같은 거 여러분들 한번 물건 보시면 좋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율을 보면 시세 파악이 중요하다.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것들은 시세 파악하기가 좀 쉬운데 이런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특히나 건물 같은 거는 시세 파악하는 게 좀 쉽지가 않다더라. 특히나 이런 단독주택이나 다가주택 같은 거 시세 파악할 때는요, 건물에 대한 가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토지 평당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토지 평당 가격은 얼마 정도 나가는 지역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요즘에 이제 사이트가 워낙 잘 나와 있는 사이트가 많다 보니까 저는 단독주택이나 다가주택 같은 거 투자하실 때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밸류맵이나 디스코나 부동산 플래닛 같은 시세를 참고하셔서 최근에 옆에 있는 단독주택의 실거래가 얼마가 됐는가 그런 거 확인해서 2차 들어가게 되시면은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게 사게 되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한번 봐보면은 대지 면적이 최소 60평 이상 80평 이하 정도 되는 물건이 좋다. 저 이 내용은 이제 나중에 그 건물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게 됐을 때 저 정도 평형태가 좋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적으로 건축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평수는 한 80평 정도를 좋아합니다. 토지 평수가. 그 정도 되면 이제 건물 올려서 주차장 빼기가 딱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땅이 100평 정도 되잖아요. 그럼 아리까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페이지로 쪼개갖고 개발하기도 좀 아리까리하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100평 이런 거보다는 80평 정도 되는 토지가 개발하기가 좀 수월한 땅들이 많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D번 한번 봐보시면 세입자의 명도 저항을 생각해보고 투자해야 된다. 아무래도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세입자들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명도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사전에 꼭 체크를 하고 입찰에 참가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한번 봐보니까 북쪽에 도로가 접한 그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 좋다라는 거. 우리가 보통 단독주택하고 다가구주택은 그 주거지역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주거지역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개념이 바로 뭐가 있냐면은 1조권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떠한 건축물을 지을 때 남의 땅의 1조권을 갖다 침해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건축물을 네모 반듯하게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걸 1조권 제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건물을 잘라서 짓게 된다라고 하면은 용적률을 다 찾아먹을 수도 없는 그런 내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1조권 제한을 받지 않는 땅, 그런 물건들이 좋은 물건인데요. 만약에 그 해당 단독주택 위에 북쪽에 도로가 접혀 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해가 정남방향에 떠 있을 때 그림자가 어디로 떨어지겠습니까? 남의 땅, 건물이 지을 수가 있는 남의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도로에 그림자가 떨어지겠죠. 그럼 그런 땅은 1조권 제한에 걸리지가 않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 땅은 나중에 개발하게 됐을 때 건물을 네모 반듯하게 지을 수가 있다. 오히려 건축업자들은요, 도로가 북쪽에 붙어 있는 그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들을 더 선호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F번을 한번 봐보면은 건축물에 대해서 꼭 확인하자. 이거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단독주택하고 다가구주택 사실 때는 건축물에 대한 꼭 보고 사셔야 됩니다. 이 건축주들이 임대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건물 내부 구조를 무단 용도 변경한다던가 실내를 쪼개기를 한다던가 아니 불법 중축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건축물에 대해 확인하셔서 그런 불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셔야지 여러분들이 손해보시는 일들이 없으실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사례를 하나 보면서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볼게요. 사건 번호를 같이 보시면 2022 타경 3959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어디로 들어가는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으로 들어갑니다. 지역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주전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건 종별을 보면 다가구 원룸 건물 이렇게 나와 있죠. 토지 면적은 102평, 건물 실평수는 111평 정도 되는 물건이 최초의 감정 가격 11억 정도 나왔다가 지금 1회 유찰돼서 7억 8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자, 어떤 다가구 원룸 물건이 나왔는가 사진 한번 같이 봐보면 규모가 제법 있는 다가구 원룸 건물처럼 보이고요. 일단 보니까 안에 세대수가 엄청나게 많아 보이는 그런 물건이죠. 이 2층 같은 경우도 6세대, 3층 같은 경우도 6세대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해당 물건은 1층까지도 6세대로 쪼개놓아 있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총 임대할 수 있는 물건은 18세대로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그럼 18세대를 원룸으로 임대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은 그 임대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는 물건처럼 보이는데 그게 7억대에 나와 있고 용인시 수지라고 하면은 위치가 참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항상 이런 다가구 원룸 건물 같은 거 사실 때는 뭐를 보셔야 된다? 건축물 대장 꼭 떼보고 사셔야 된다. 해당 사건의 건축물 대장을 같이 한번 떼보니까 떼자마자 오른쪽 상단에 뭐라고 나오는가? 위반 건축물이라고 나오죠. 위반 건축물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바로 뭐냐? 해당 물건은요. 주거용 2층이 한가구로 되어 있고 주거용 3층 한가구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요. 한 층을 더 증축을 해놨어요. 무단 증축. 한 층을 더 무단 증축해놔서 거기까지 6가구로 쪼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4층 6개, 3층 6개, 그 다음 2층 6개 이렇게 나눠놨고 총 18개의 가구를 쪼개놓은 거기 때문에 해당 물건은 건물 전체가 불법 건축물로 들어가는 물건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물건은 낙찰받으면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는데 낙찰받는 순간 여러분들 벌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는 거 이런 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가 좀 좋지 않은 물건이라는 걸 반드시 생각해보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립과 다세대 주택을 투자할 때는 어떻게 투자하시는 게 좋은가? 또 마찬가지로 A번 한번 봐보면 유태원 인근에 개발 호재에 있는 물건을 투자해라.
이 부동산 투자의 격언 중에 하나가 개발호재에 있는 인근 지역을 노려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개발호재에 있는 지역 내에다가 투자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참 좋겠지만 그런 지역은 가격이 비싸잖아요. 근데 그 인근 지역도 그 개발호재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받기 때문에 그 개발호재 인근에 있는 지역도 부동산 투자하기가 좋은 물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번 한번 봐보니까 도심 요지에 건축한 지 20년 이상 된 다세대, 이런 거 이제 재개발을 바라보고 투자할 수가 있는 내용이겠죠. C번을 보면은 대지 지분이 많은 20년 이상 된 다세대를 노려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재개발 바라보고 투자하는 요령인데, 우리가 어떠한 지역에다가 재개발 바라보고 다세대 빌라 투자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대지 지분이다. 재개발 지역에서는 충수보다 더 중요한 게 대지 지분입니다. 나중에 그 조합원 감정평가라는 걸 받게 될 때 대지 지분이 많아야 조합원 감정가를 높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개발 지역에다 다세대 빌라를 투자할 때는요, 대지 지분 많은 거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다. 오히려 재개발 지역에다 다세대 빌라 투자할 때는요, 지하에 있는 다세대 빌라를 골라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옛날에 지어져 있는 다세대 빌라 건물들은 지하의 다세대 빌라가 대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라고 하더라도 대지 지분 더 많은 게 투자할 때는 더 좋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개발 바라보고 다세대 빌라 투자하실 때는 대지 지분을 꼭 보고 사셔야 된다. 또 대지 지분이 너무 작은 빌라 있잖아요. 이런 거는 까딱하면 이주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세대 빌라 재개발 바라보고 투자하실 때는 대지 지분의 면적 꼭 보고 확인하셔라. 물론 그 각 지역 재개발 조합마다 기준이 다 다르긴 하지만 최소 5평 이상은 넘는 거 사시는 게 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번을 한번 봐보면 종목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2번을 봐보면 임대사업자 등록도 고려해야 된다. 아무래도 다세대 빌라는 소액으로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 채를 투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도 고려를 한번 해보면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F번을 한번 봤을 때는 위장 세입자를 잘 체크해서 이 차에 참여하시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내용 한번 설명드려보면은, 자, 사건 번호가 2021 타경 60009번 사건입니다. 물건 번호 1번 사건. 소재지는 어디로 들어가는가? 경기도 수원시 8달구 우만동으로 들어가는 다세대 빌라가 낙찰된 사례인데요. 그 대지 지분은 6.6평. 건물 실평수는 9.71평 정도 되는 물건이 최초의 건전 가격이 얼마 나왔는가? 1억 6,500만 원 정도에 나왔다가 한 번 유찰되고 낙찰됐는데 얼마에 낙찰됐는가? 최저가 수준을 낙찰된 그런 물건입니다. 실제로 해당 다세대 빌라는 그 전세 금액이 지금 낙찰된 금액만큼 나오는 물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할 수가 있는 물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소액 투자, 거의 투자 금액이 없이 투자할 수가 있었던 물건이라는 건데, 이 물건은 왜 투자를 했었던 물건인가? 일단 사진 한번 봐봤을 때 외관이 이렇게 생겨있는 다세대 빌라 물건입니다. 층수는 몇 층에 나와 있죠? 4층에 405호가 경매물건 나왔던 사건이죠. 일단 여러분들이요, 다세대 빌라 투자하는데 그 투자하려고 하는 층수가 4층이나 5층에 나와 있다. 필수로 확인해야 되는 게 바로 뭘까요? 바로 엘리베이터. 만약 여러분들이 다세대 빌라 투자하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거기다 4층이나 5층에 있는 물건이다. 그런 거는 황금성이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이제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4층이나 5층 살아보면은 불편하긴 불편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높은 층수의 다세대 빌라 나왔다라고 하면은 엘리베이터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호별 배치도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있었던 그런 건물이라는 거죠.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할 수가 있었던 다세대 빌라인데, 이 물건을 투자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전자지도를 한번 띄워보니까 해당 물건은 수원 월드컵 경기장 인근에 있는 다세대 빌라였는데, 해당 물건은 어떤 걸 보고 투자했었던 거냐? 바로 교통에 대한 호재를 보고 투자를 했었던 물건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지금 현재는 광교 신도시까지 들어와 있는 이 신분당선이 서수원에 있는 호매시까지 연장 개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거쳐서 가는 역이 바로 어디냐면은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거쳐서 가는데, 그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생기는 역이 바로 어디 생기는가? 여기 수원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이거든요. 이 주차장이 신분당선 역사가 새로 개발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동탄에서 인도원까지 연결되는 노선 하나가 추가로 여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역이 없는 지역인데 나중에 더블 역세권으로 개발되는 지역이 요 일대라는 거죠. 그럼 해당 다세대 빌라는 나중에 더블 역세권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바로 인접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교통에 대한 호재가 좋은 물건이었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세대 빌라는 싸다라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하시면 실패를 볼 수가 있고, 인근에 있는 개발 호재를 잘 보고 투자를 하셔야지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다. 마지막,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파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한번 봐보면 대형보다는 중소형에 분산 투자해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죠. B번 한번 봐보면 대단지 아파트, 소형단지 아파트. 당연히 대단지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되지만 요즘은 좀 트렌드가 좀 바뀐 게, 옛날에는 무조건 대단지 아파트였거든요. 요즘에는 대단지 아파트보다는 위치가 더 중요합니다. 그 아파트가 소형단지라고 하더라도
입지가 더 좋다라고 하면은 그런 아파트도 인기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대단지 아파트를 갖다 고집하실 필요는 이제 없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10번 한번 봐보면 교통에 대한 호재. 이 교통에 대한 호재는 이제 아무래도 지하철이나 뭐 GTX 개발 같은 내용들이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이제 수도권에 개발하고 있는 광역철도 교통망 중에 가장 메모드급 호재가 그 GTX라고 하는 개발 호재인데, 그 GTX 노선이 들어가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다 폭등을 했죠. 그만큼 이 교통호재는 아파트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에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있어요. GTX 개발하고 있어요? GTX 개발하고 있어서 뭐 웬만한 수도권에서는 다 강남까지 20분 되면 출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야, 그럼 GTX 타면은 강남권하고 출퇴근 접근성 용이해지니까 그런 지역은 투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그 GTX 강남까지 한 번에 갈 때 20분이면 갈 수 있는데 한 번 탈 때 요금을 한 얼마씩 내고 타야 될까요? 지금 그 수서역에 SRT라는 게 있는데 그거 타고 평택까지 내려오려고 하면은 돈 10,000원 하거든요. 한 번 탈 때. 나중에 막상 GTX가 개통이 됐어. 개통이 돼갖고 강남까지 가는데 20분 만에 갈 수가 있는데 한 번 탈 때 10,000원 내래요. 뭐 여러분들 타고 다니시겠어요? 안 타고 다니시겠어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아마 안 타고 다니는 사람 많을걸요? 한 4, 50분 걸리더라고 하더라도 그냥 광역버스 타고 2,500원 내고 타고 다니지 10,000원 내라고 하면은 부담돼서 어디 타고 다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그 GTX에 대한 요금 가이드라인이 살짝 나온 게 얼마 정도 예상되냐면은 한 번 탈 때 한 3,500원 정도. 그러면 사람들 많이 타고 다닐까요? 많이 안 타고 다닐까요? 저는 맨날 타고 다닐 것 같은데 3,500원이면 너무 메리트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GTX가 개발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 특히나 이번 그 GTX가 발표되고 추가 연장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은 여러분들 아파트 투자하기가 좋은 지역이니까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D번 한번 보니까 관리비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아파트 물건 투자하려고 하는데 연체 관리비가 있잖아요. 그 관리비 중에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낙찰자가 승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관리비가 얼마 정도 연체가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하고 입찰에 들어가셔야 된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소소한 꿀팁을 하나 드리면, 관리사무소 가서 관리비 체납 비용을 확인하러 가잖아요. 근데 그 비용만 물어보고 나오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 비용을 물어보러 갔을 때 살짝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걸 물어보는 거냐면은 혹시 이 관리비 물어보러 저 말고 또 몇 명이나 왔다 갔는가, 이런 거 물어보고 오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관리비 물어보러 온 사람들이 얼마 정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인 경쟁률을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관리사무소 직원이 좀 친절한 직원들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 왔었다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있지만, 약간 불친절한다라고 하면은 뭐 몇 명까지는 얘기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별로 안 왔었다, 많이 왔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로 들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경쟁률을 한번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리비만 물어보고 오는 게 아니라 대충 몇 명 정도 왔다 갔다 갔는지도 물어보고 오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2번 한번 봐보면 감정가가 낮게 평가된 물건을 노려라. 이전에 한번 배웠던 내용이죠. 감정가가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게 나온 물건은 신권의 일처에 들어가서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을 수가 있으니 그런 물건들 여러분들 놓치지 마셔라. 제가 일전에 한번 옥션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권만 볼 수가 있는 방법 알려드렸죠. 그 방법 활용하셔갖고 여러분들 좋은 가격에 나왔으면은 그런 물건 놓치지 않고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주거용 부동산 투자하는 요령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월세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